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언론과 매스컴에서는 각종 인터뷰들과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하루하루 지지율이 변하고 있죠. 울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의혹들과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항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에서는 임기 1년을 남긴 송철호 시장을 중심으로 현재 울산의 현안 해결과 울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퇴근길을 책임지는 시사팩토리 100.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정치팩토리 SE 진행자 강승복입니다. 동남권 정치 전문방송 정치팩토리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항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네, 이항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이항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항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의 참견, 오프닝에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요즘 연일 언론의 출마 예상자, 그리고 예상 지지율, 그리고 1년 임기를 남긴 자치단체장 인터뷰 등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공중파며 일간지 할 것 없이 주요 정당 대선 주자 토론회 인터뷰도 한창이잖아요.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내년 3월이 대선이고 6월이 지방선거인데요. 네. 대통령 선거는 241일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사전선거 운동을 할 수 있어요. 240일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진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각 당과 주요 정치인들이 모두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임기 1년을 남긴 송철호 시장이 임기 말에 치러지는 대선 시기와 맞물려 울산의 산적한 현안 해결과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맞아요. 임기 1년을 앞둔 요즘 각종 언론에 지난 3년의 시정에 대한 평가와 또 남은 그 임기 1년의 과제에 대한 인터뷰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송철호 시장은 지난 6월 30일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감일터를 위해 뿌린 씨앗들 결실을 맺기 위해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질의가 많았겠는데요? 맞아요. 오늘 주요 질문 몇 가지 살펴보면서 대체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네. 여론조사의 낮은 지지율, 송철호 시장이 현재 72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령이라는 조건이 모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송철호 시장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하명수사 재판은 소수 정치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소설 같은 수사와 기소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무게가 아니다. 네. 당연히 무죄이기 때문에 기가 꺾이거나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다라고 답변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 수치는 현재 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반적으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네. 또 9개의 성장다리랑 울산형 뉴딜이 서서히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라고 일축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고령에 대해서는 늘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의 연륜 그리고 네. 아내가 아프다는 건 시정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78세 고령이긴 합니다만 송철호 시장의 자신감이 좀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기자들 반응도 비슷합니다.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송철호 시장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본인의 공약 이행률이 85.6%로 상당히 높지만 네. 그래도 할 일은 많이 남았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과거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씨앗을 뿌린 거고 네. 뿌린 씨앗을 가꾸고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재선에 도전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목표와 정책 비전을 실천해 나갈
본인만의 추진력과 역량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재선 도지 의지를 밝혔고요. 네. 남은 1년 동안 이제 그동안 추진했던 9개의 성장다리 사업을 정착시키고 네. 그리고 민생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송철호 시장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9개 성장다리 뭔가요?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송철호 시장이 지난 3년 동안 주력했던 9개의 성장다리는 크게 네. 친환경 신산업 도시로 가는 5대 에너지 산업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가는 4대 행복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5대 에너지 사업은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경제, 동북아 오일 허브가스, 가스허브, 그리고 원전 해체 산업, 네. 그리고 울산 경제 자유구역 및 5대 특구 단지, 그리고 4대 행복사업은 백리대수 품은 태화강 국가정원, 방구대 안각화 보존 물문제 해결, 그리고 울산 첨단 의료산업 기반, 마지막으로 네. 외곽순환도로와 도시철도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송철호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로 전국이 시끄러울 때 네. 울산시장으로 뭐 반대하고 나서는 게 시민 정서랑 맞지만 본인은 광주형 일자리 대신에 수조 경제라는 더 큰 그림을 가져왔다. 네. 그리고 이 오늘 기자간담회 하는 이 자리가 바로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네. 2030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 울산의 비전을 발표했던 자리다라고 되게 감격했고요. 네. 시가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먼 산의 불처럼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나 수소경제랑 융복합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결국은 강조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방구대 안각화 보존이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최근 환경부랑 낙동강 유형 물관리위원회가 우문댐 맑은 물 공급을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성과들이 하나씩 쌓여서 9개 성장다리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게 됐고 네. 실제로 울산 의료원의 문제라던가 네. 외곽순환도로나 광역철도 등 특히 도시교통 혁신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불경 광역연합 합동추진단 사무소를 설치했고요. 네. 그 6월 29일 4차 국가철도 기본계획에 영남권, 동남권 1시간대 생활권 구축이라는 비전으로 네. 3가지 철도 계획이 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울산의 교통 분야가 더 확고해지고 보완됐다. 3조 원이 넘는 거대한 철도 공사가 네. 앞으로 10년 안에 울산에 진행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질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송철호 시장은 재선 도전의 이유로 계속 이 9개의 성장다리 사업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부 사업은 과거 시정부에서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았고 만약에 시장이 바뀐다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이제 이걸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울산의 미래를 큰 틀에서 다시 그리고 있다는 기대는 있지만 여전히 뭐 거대 담론 중심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현장에 계신 기자들도 동일한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이에 송철호 시장은 네. 현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시장은 9개 성장다리라는 뭐 거대 담론에 너무 치중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남은 1년 동안은 민생 중심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시정을 펼쳐서 네. 지지도를 회복할 거라고 향후 시정의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항희 위원장님 시민사회 진영의 평가와 반응도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알아보셨나요? 네. 울산 시민사회 진영을 대표하는 단체죠. 울산 시민연대가 네. 지난 7월 1일 송철호 진영 4년차에 붙여 3년의 성과와 미흡한 점, 1년의 과제라는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년의 성과로는요. 처음으로 권력 교체에 성공한 이후에 그간의 관료 중심의 행정 운영에서 시민 참여 행정으로 기조가 바뀐 시민 것이 참여 행정으로 대표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면서요. 네. 신문고위원회, 인권센터, 시민소통협력 그리고 행정기구 신설과 같은 제도 변화랑 미래비전위원회, 민간협치 등의 조례 제정, 그리고 다듬이방 같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인터넷 의견 창구 등이 네. 확실히 다른 변화를 보여줬다라고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평가네요. 네. 그리고 또 기업 중심의 시정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이해에 관심을 가진 것도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자리 재단이나 노동 일자리 관련 기구가 신설되고 최근에 대우버스 사태가 네. 시청에서 사실 물밑으로 조정해서 잘 마무리되고 그래요? 영세사업장 작업복 세탁소 같은 아이디어 그리고 기업 일본도의 시정에서 네. 노동 관련 행정으로 진전한 것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취약한 공공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의료원 설립에 지금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고요. 네. 공공의료원뿐만 아니라 굵직한 국책 사업을 울산에 유치한 것도 기존의 단체장에 비해서 큰 성과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든 게 이제 트램, 뭐 국가정원, 방구대 안각화, 물 문제 이런 것들이 국가 단위의 국책 사업들이 송초로 시장 임기 내에 좀 해결된 것을 크게 평가했고요. 네. 울산의 장기적인 산업구조 전환이랑 맞물려서 이게 눈여겨볼 부분으로 수소산업 정책 그리고 네. 해상 풍력 개발 사업 같은 경우 울산의 장점이나 또 울산이 요구한 정책이 국가 정책 수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진행되고 있는 점을 성과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미진한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장점이 곧 장점으로 남지 않고 일부 아쉬운 점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어떤 점이요? 예를 들면 행정운영 기조를 바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거죠. 바꾸긴 바꿨는데. 네. 그러니까 행정기구나 제도 변화, 온라인 시민소통이라는 결과물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계가 좀 부족하고 네. 뜬금없이 딱 결과만 드러나니까 시민사회에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하는 거 이런 네. 것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과거 단체장들이 짧은 임기 내에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하면서 정작 울산의 미래나 관련된 장기적 사안들을 놓친 것에 대해서 네. 좀 지적하면서 대중교통 문제나 산업구조 전환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거, 공원 일몰제 문제 같은 것도 방치하고 있었던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송초로 시장은 해상풍력이나 트램 같이 주요 우제들이 단기간 과제보다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제가 많다 보니까 시민 체감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평가했는데 뭔가 칭찬 아닌 칭찬 같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울산 시민연대가 제시하는 이 남은 1년의 과제는 뭔가요? 일단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시민 피부에 와닿는 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공약들은 좀 아무래도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라고 인정은 하더라고요. 그런 네. 전제를 하면서 네. 하지만 이전에 비해 과거에 비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고 이것들이 얼마만큼 지속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남은 1년에 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민 참여 행정이 공직사회 내에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자치행정이나 시민행정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구 감소 문제나 네. 코로나 이후에 사회 경제적인 변화들이 예상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방안, 중장기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좀 선출직 공직자가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민사회 평가는 조금 훈훈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진보 정당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글쎄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울산 지역의 진보 정당들은 송초로 시장 3년에 대한 평가나 네. 이제 남은 임기 1년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종합 의견을 일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시민사회와 확실히 톤을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의 경쟁 상대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개별 이슈들에 대해서 네. 각 정당의 주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공통분모는 예산이에요. 네. 사실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되는데 지방자치 30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한복판인 지금 네. 울산시 예산이 민생, 참여, 시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으로 좀 전환돼야 한다고 힘주어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선거를 앞둔 전시행정 그리고 네. 특정 지지층을 위한 예산 그리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 네. 관행에 의해 그냥 계속 진행하는 사업들 그죠. 이런 그런 것들은 좀 예산들이 있죠. 예.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진보당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꼬집었더라고요. 울산시가 산무 예산을 네.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이건 뭔데요? 사무예산. 그러니까 시민 고통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철학도 없고 그리고 당사자 중심도 없고 민간 협치라는 원칙도 없어서 네. 산무
너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사실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하긴 했는데 코로나 대유행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울산시의 예산이 여전히 좀 수동적이고 중앙정부의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 하지 적극적으로 울산 맞춤형 정책들이나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는 울산시장이나 시의회 의장, 고위공직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밥값을 하나도 안 줄였더라. 예산 분석해보니까. 그래서 5인까지 집합금지니까 4명이 매일 한두 끼씩 1인당 3만 원씩 하는 밥을 먹었다라고 밝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회 집행부나 시의원들 보면서 코로나 민생 예산은 정말 편성 안 하고 이런 것들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시정 홍보나 캠페인에 거의 100억이라는 홍보 예산이 그대로 있고 사실 이건 선거 앞두고 대부분 시장 치적 홍보로 이어질 게 뻔한데 뭐 이런 홍보성 예산이나 축제 예산도 거의 268억 원이에요. 태화강 국가정원 홍보나 그리고 당장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설치물 이런 것들이 예산이 30억 가까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청년 또 특수고용노동자, 필수노동자, 예술인 등 이 모든 분들이 생존 불안과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예산 편성 대책이 좀 필요한데 정부가 내놓은 피해 구제책 효과가 좀 있나요? 여전히 좀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울산 청년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잖아요. 울산 청년 실업률이 10.8%로 전국 평균 8.2%보다 높아요. 그리고 또 청년 고용률은 37.5%로 전국 평균 42%에 못 미쳐요. 그렇군요. 20대 청년 대출금이나 연체금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는 청년들은 일자리도 없고 그리고 빚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예산이나 정책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3만 원짜리 밥 먹고 300억에 가까운 축제 예산 쓰면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야속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노동자 도시 울산은 정작 노동 예산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은 4억 정도고 기업 지원 예산은 133억 으로 무려 33배나 차이가 납니다. 너무 기업을 위한 도시인 거네요. 그러니까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규제는 계속 풀어주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하면서 실제로 4차 산업혁명 과정에 여러 가지 과감한 투자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과정에서 해고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그 감염병 시기에도 반드시 대면 업무를 해야 되는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도 없고 이분들이 해고됐을 때에 대한 대책도 없다. 의료나 뭐 돌봄, 복지 안전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 방송에서도 다뤘었잖아요. 필수 노동자 지원조례 입법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데 여전히 갈 길이 머네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여성 취업률도 전국 꼴찌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학교와 어린이집을 문을 닫으면서 국가 사회가 책임지던 공적 돌봄이 완전히 사라지고 여성이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대부분 어렵게 다니던 직장을 관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난 시기에 돌봄 공백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었고요. 그리고 울산은 국가산단 공해로 인한 암 발생이나 그리고 얌 근린공원 폐쇄 시도 그리고 신고리 사옥의 화재 등등 다양한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이나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비판적인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 문제만 얘기하고 좀 넘어가 볼까요? 부동산 문제는 뭐 정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그만큼 또 어려운 문제는 맞지만 울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인데요. 이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주거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조성한 공공주택지구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는 현재의 공급 방식 때문인데요. 이 관행을 멈춰야 됩니다. 사실 공공아파트 분양이랑 민간 아파트 분양이 거의 차이가 없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주변보다 시세가 가격은 낮게 책정되지만 전매 제한 기간 지나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울산 도시공사가 주도하는 울산
울산의 공공주택 지구부터 공공주택 공급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땅 장사, 집 장사 안 하면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령도 정비됐는데요. 네. 작년 12월 9일 주택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이 공급한 토지 임대부 주택을 네. 소유자가 대팔 때 반드시 공공이 매입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국회 네.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6월 29일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으니까 공공주택 지구에는 전량 공공주택이라는 대원칙을 확고하게 세우고 네. 기존 주택 절반 이하의 가격에 입주가 가능한 토지 임대부 공공주택을 영구적으로 공급하면 공공주택의 공공의 자산으로 또 이 주택은 남잖아요. 그렇죠. 집은. 네. 그리고 이게 시가 갖고 있는 집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뭐 아파트로 로또 맞는 그런 일은 없겠죠. 당연히요. 네. 그리고 공공이 땅 자사 할 일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네. 토지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는 낮게 책정될 수 있고요.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정말 주거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네.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공성에 부합하고 사실 울산 도시공사가 주관하는 뭐 율동지구, 선바위지구, 다운지구, 농소지구, 강동지구 등 정말 많은 사업들이 이외에 줄줄이 이어지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부터 개선된다면 저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신뢰 확보나 지지도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또 뭔가요? 이것도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짚었는데요. 네. 울산 공직자 부동산 투기 0건.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들 과연 글쎄 점점점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면제부만 주는 셀프 조사 의미 없다는 비판을 맞아요. 저는 송초로 시장이 임기 내에 정면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시는 울산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혐의 확인자가 없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사실 충청북도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전수조사해서 의심 행위자 없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네. 발표 나고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충북도시공사 네. 개발업자 사무실 압수수색했다가 증거 나와가지고 직원들이 입건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 보면 울산도 분명히 있을 텐데라고 그쵸, 의구심을 그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보도자를 통해서 정당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그래서 검찰이랑 경찰을 포함한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부동산 투기 조사 범위 확대 및 재조사를 진행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셀프 조사는 한계가 있고요. 이 맞아요. 수사가 정확하게 네,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시장, 구청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등 부동산 전수조사도 해야 해요. 3월 네. 재선거 때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다 스스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네.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조용하죠. 맞아요. 시간만 흘러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드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성역 없이 조사해서 네.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좀 뿌리 뽑아야 행정과 네. 정치에 이런 데 대한 관심을 신뢰를 갖는 게 우리 시민으로서의 책무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맞아요. 기억해야죠. 네네. 네. 그 과정에서 또 저는 행정이나 정치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오늘 정치적 참견 시점 이양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